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8개 종목 동시 폭락 사태. 여러분, 지난 일주일 사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무려 8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그것도 며칠 동안 계속 맞았어요. 제가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하한가라는 게 하루 만에 30% 빠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일 연속으로 하한가를 맞으면 100원이었던 게 다음날 70원이 되고, 70원이었던 게 다음날 49원이 되고, 49원이었던 게 또 대충 한 34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학가시죠?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지금 그거 물어볼까봐. 네. 노심초사. 이거 계산기 지금 핸드폰 껐는데. 네. 네,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저는 3분의 1 토막 정도 그렇습니다. 나네요. 네, 전자두네.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뭐 하루 정도야 하한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며칠 동안 하한가를 내리맞으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게 또 하나가 아니라 무려 8개가. 그래서 두 번째 기사 보시면 8개 종목 시총이 사흘새 7조가 증발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와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진짜 사상 초유의 차트죠. 네이버에 오류 났다고 봐도 그게 확률이 더 맞다고 생각할 정도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8개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와, 진짜 선광새방.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사람들이 이제 진짜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중에 이제 5개 정도를 같이 그려봤더니 너무 비슷해요. 패턴이. 뭐 물론 저 기업들 자체는 뭐 전혀 뭐 그런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뭐 그다지 주가의 급등과 급락이 없다가 코로나 이후부터 야금 올라가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그 상승 그래프 기울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네. 마치 점점 돈이 밀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산화해 버리는 거죠.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게 정상이냐. 그리고 막상 터지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SG발 주가 조작 사태라는 얘기로 지금 회자되고 있고, 여기에 뭐 되게 많은 자산가들, 의사들,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엮여서 갖가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대표님이 주식을 굉장히 오래 하셨잖아요. 10년 이상 하셨잖아요. 네, 지금 16년? 20년 가까이, 그죠? 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저게 만약 네. 한 주식이었다면 네. 본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간혹 이렇게 쭉 올리다가 툭 떨어지는 네. 그런 뭐 주가 조작으로 판명나는 일들은 있는데, 네. 이게 아까 8개 종목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동시에 한꺼번에 주르르르 오르다가 확 떨어지는 네. 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처음이에요. 20년 내에 처음이고요. 이제 우리는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잖아요. 재밌는 게 제가 작년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을 다 불러가지고 여기 나온 주식 중에 많은 거를 이거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 사야 되냐라고 시킨 적이 있어요. 업무를. 확인을 해봐라. 네, 삼천리, 서울가스, 그다음에 대성홀딩스 이 3개를 좀 분석을 해봐라. 근데 그때 이제 주식 시장의 얘기는 그런 거였어요. 저게 보면 여기 선광이랑 다우 데이터를 빼야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도시가스랑 관련된 주식이거든요, 저게. 네네. 전쟁 나고 나서 가스값 올리고 그럴만하네. 도시가스 올라간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올 초에. 네. 그래서 도시가스 가격이 막 올리니까 우리 이제 관리비 올라간다, 힘들다, 이런 얘기 뉴스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 나왔냐면, 저놈들 도시가스 가격 올려가지고 우리 지갑에서 돈 빼가는구나. 그래서 도시가스 주들이 주가가 오르는구나. 이제 앞으로 도시가스 가격이 오를 거니까 나는 저거 주식이라도 사서 좀 만회를 해야 되겠다. 저거는 오를 거니까, 도시가스 가격이 오르면. 근데 직원들이 그 당시에 5명 정도가 동시에 이제 보고를 했는데, 결과는 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지 않냐. 이게 1, 2년 이상 이렇게 오르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못 찾아낸 호재라든지 기업 가치가 개선된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도시가스, 뭐 가스 가격 이런 거라도 좀 알아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좀 더 알아봤어요. 저는 확실히 들은 게, 도시가스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저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지, 원가율이라는 것도 그렇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천연가스를 중동에서부터 한국가스공사가 도입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거를 가스회사들한테 팔고 가스회사 거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서 도시가스를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스 가격이 높으면 도시가스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 저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업 가치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아쉬운 마음에 이때라도 좀 뭔가 좋은 거 찾았으면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거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시키면 또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잘했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정확히 얘기를 했던 거고. 멋지다. 그게 알고 친구들. 보니까 뭐 주가 조작 이런 걸로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친구들한테 사과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전문가니까, 저희 직원들은 전문가니까 알 수 있었던 거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있겠지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알게 된 게, 원칙에 의거한 접근은 진짜 유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떠한 상황이든 원칙에 의거해서 접근하고 내가 확신을 갖지 않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돈을 잃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일단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걸 더퍼블릭 그 직원분들이 너무 잘 해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난 타임라인으로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4월 24일이죠. 일주일 좀 더 됐습니다. 지난번 구해줘하고 그 뒤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됐던 8개 종목, 저희가 좀 전에 소개해드린 8개 종목이 일제히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개 종목들의 매도 물량은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에서 발생.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SG발 주가 조작 사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SG증권을 사용해서 주식 투자 중인 누군가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이제 던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물량이 너무 터지니까 결과적으로 며칠에 걸쳐서 시총 거의 8조에 가까운 돈이 증발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액수 던진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금감원하고 검찰이 이걸 보고 이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차트를 지금 20년 투자한 현준 대표님도 지금 처음 본다는데, 여러 개가 이런 거를. 그래서 이분들이 주가 조작 의심을 해서 조사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SG증권의 CFD 계좌라는 게 있어요. 차익거래 계좌라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CFD 계좌를 사용해서 누군가가 혹은 주가 조작 세력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한 거죠. 왜 그랬나 봤더니, 일단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정리한 것입니다. 금감원이나 검찰이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그 수사 결과, 그러니까 팩트로 밝혀진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다룰 수 있지만,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걸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누군가가 이 3년 동안 걸쳐서 이걸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돈을 모아서 사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면 또 사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주식을 올린 겁니다. 왜냐면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세력이 뭉칫돈을 가지고 돈을 집어넣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종목들이었어요. 무려 3년 동안 꾸준히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차트가 3년 동안 꾸준히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하면서 이거 올라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확신을 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주가 조작단에 포함되어 있는 내부 갈등으로 누군가가 대량으로 매도했다는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루된 분들이 정말 유명한 분들이 많죠. 대기업 대표, 유명한 연예인, 기업가, 의사, 뭐 변호사, 전문직, 나아가서 정말 일반적인 뭐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조차도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인터뷰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9번째로 다단계 통정매매 불법으로 만들어진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처음에는 뭐 세력의 몸통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도 나도 억울하다, 나도 돈 잃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일단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질 정도로 규모가 커져 있고, 그래서 피해자 구제하는 것 자체가 모두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는 피해자가 한 1000명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다른 그런 인터뷰들 몇 개를 봤거든요. 근데
1000명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요. 피해 금액도 8천억에서 1조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뭐 어디가 끝인지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죠. 예, 거기다가 이 반대 매매, 신용까지 긁어가지고 이게 들어오게끔 만들어놨어요, 판을. 그래갖고 채무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장난이 아닐 거라고. 근데 여기에 연루됐던 어떤 분이 나는 주가 조작을 한 게 아니라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저 8개 종목이. 그래서 나는 가치 투자를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뭐 말이 많아요. 근데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께서 파악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그 전말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네. 저평가주 가치 투자라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린지 맞는 말인지 그걸 제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 이게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그렇죠. 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고 그게 사실은 더 끔찍한 거죠. 네. 본인이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용기가 있는 정도인 게 피해자지만 실정법으로는 범죄자가 그렇죠.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이제 얘기 못하는 사람까지 생각을 하면 맞네. 그 사태가 엄청나게 클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이 아니라 저평가주 가치 투자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희와 같은 투자자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매도하는 발언이기도 하고요. 네.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실제로는 이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인 용어는 이제 불공정 거래라고 하거든요. 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제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의 종류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네.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그 투자자들을 총괄하는 그 법률에 대한 이해도 없이 사업이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뭐 범죄라든지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고요. 저평가주 가치 투자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평가주 가치 투자라는 게 뭐냐? 가치 투자는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가치 대비 싸게 사서 그 가치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를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치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저평가된 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평가주 가치 투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저기 언급된 뭐 삼천리,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뭐 선광 이런 주식들이 예전에 싼 가격에 샀을 때는 정말 저평가주 가치 투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석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절차적으로 네. 지금 했던 여러 가지 범죄의 혐의점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담자일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신분증과 공인인증서를 맡기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하고 네. 그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이제 일당들이 하게 되는데 네. 그걸 자기가 줘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이제 예를 들면 주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나 많이 올랐을 때 팔 수 있는 권리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밀번호는 안 알려준대요. 처음에 돈을 이제 다 주고 나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이 기본적으로는 이 투자 일임업의 위반입니다. 투자 일임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사람의 돈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운용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보수를 받는 걸 투자 일임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 일임업자만 할 수가 있고요. 네. 일단 이 회사는 투자 일임업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요. 네. 그다음에 공인인증서하고 이 신분증을 건네주고 건네받는 이 행위는 이것조차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위반이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근데 아마 이거를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알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내 신분증을 맡기고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넣었는데 나는 권리가 없고 비밀번호도 모른다? 근데 나중에 수익이 났다고 문자를 보여준 다음에 일부를 수수료로 내라고 하면서 그 수수료는 골프 레슨장, 무슨 미술품, 아니면 음식점 여기서 대신 결제를 네. 하는 형태를 띈다? 라고 하면 분명히 본인도 이상하죠. 말이 아니죠. 네.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그냥 욕심에 이제 눈을 가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불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통정매매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도 나와 있는데 네. 통정매매는 A하고 B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을 우리 짝짝꿍 하자. 네. 내가 A라는 주식을 내일 몇 시에
얼마에 12,000원에 매도를 그치. 걸어 놓을 테니 네가 매수를 눌러서 체결시키자. 근데 이 일당들은 이 피해자들의 계좌를 다 갖고 있고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장난 아니다 이거. 하루에 1%씩만 높이 걸어냈고 체결시키면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은 있잖아 어차피.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량이 작은 주식이니까 네.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식을 별로 건드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리는? 근데 이것도 불공정 거래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는 법률 위반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저평가된 주식으로 했던, 아니면 그래서 장기간 올랐건, 아니면 누군가가 싸워서 뭐 배신을 때려서 팔아서 급락한 거건 어쨌건 간에 실정법들을 아주 많이 위반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범죄 혐의가 아마 입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대표님한테 들으면서 이 사실에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아까 여기 정성님께서 나도 뭐 투자했는데 뭐 저도 뭐 그러면 불법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그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돈을 잃으면 피해자고 또 돈을 벌면은 가해자라는 개념보다는 그렇죠.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통해서 금융거래가 있었고,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법적으로는 법을 이제 어긴 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봐야 이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도 이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두 가지 개념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도 이걸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CFD, 저게 이제 차익 결제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통정매매라는 게 있는데, 먼저 CFD라는 거를 보면은 금감원에 이렇게 예시가 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 금감원의 이 설명이 네.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Contract for Differences일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여기 써 있지만 차익 결제하는 거래다 이런 건데, 이거를 왜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원래 10배, 20배까지 쓸 수 있었다가 작년에 법적으로 좀 줄여서 한 네. 2~3배까지 쓸 수 있게 됐고, 지금은 더 줄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레버리지의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금을 안 냅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 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숨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나위 팀장님께서 지금은 부동산 아파트 하면 너나위 이게 이미 사람들이 아는데 어느 단지 가가지고 너나위가 산다라고 하면은 사실 알려지는 게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숨길 수가 없죠. 사실 거기는 본인 이름으로 사면 등기부등본에 다 나오는 건데, 이 CFD 증권 계좌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을 숨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준이 뭐 사는지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뭐 사는지는 제가 CFD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면 알아볼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몰래 이 주식을 좀 많이 담고 싶다 하면 CFD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장점 때문에 CFD를 쓰는데, 이 CFD가 왜 그런 장점이 생기냐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해가 확 될 겁니다. 이 CFD는 본인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증권사의 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돈이 많잖아요. 그 많은 것 중에 일부 블록을 빌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맡아두고 그 맡은 것의 많은 부분을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증권사에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레버리지를 쓰려고 하면 김현준의 신용은 요만큼인데, 뭐 이 SG은행이 프랑스계 은행이거든요. 프랑스계 은행의 신용은 훨씬 더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도 많이 되고 금리도 낮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발생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개인이니까 김현준 개인으로 해외 주식을 사고 팔면 국세청에서 김현준 너 250만 원 이상 벌었으니까 내 하는 건데, 이거는 증권사 이름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증권사는 원래 세금을 내는 집단이고 별도로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이 숨겨지고 SG 이름으로 거래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에서 돈 많은 전업투자자 이런 분들이 CFD를 많이 이용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거는 나의 손실을 잘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렇죠. 전문 투자자로 네. 등록한 사람들이 CFD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그 일당들이 계좌를 개설시킨 다음에 네. 뭐 의사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네. 우리나라의 이 전문 투자자 제도라는 게 약간 허점이 있는 게요. 전문 투자자가 투자를 잘해야만 전문 투자자가 아니에요. 투자를 잘해서 전문 투자자로 등록해주기도 하는데 자산 규모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돈이 많으면 전문 투자를 등록을 시켜줘요.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자기 돈이 안 아까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사들은 돈이 많다고 가정을 해보면 계좌 개설하세요? CFD로 개설하세요? 해서 의사가 3억을 맡겼는데 주가 조작을 하려면 금액이 큰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3억을 맡은 다음에 레버리지를 써서 5억, 10억을 해놨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레버리지는 올라갈 땐 좋죠. 내려올 땐 지옥. 내려올 땐 완전 지옥이고 네.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원금 3억이었는데 이게 뭐 마이너스 24억 찍혀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3억이 사실 10배씩 올랐거든요. 저 주식들이. 3년간? 그러면 30억 이상이 됐을 거잖아요. 네. 거기서 CFD를 더 쓰는 거예요. 그러면 60억, 70억을 투자한 거예요. 내가 한 주식에다가. 근데 그게 3분의 1 토막이 나니까 20억이 됐을 거잖아요. 근데 내 돈은 30억에 빚진 게 30억인데 20억이 됐으니까 나는 마이너스 10억이 생기는 이것도 범죄죠. 범죄하려고 사실 아주 전문적으로 설계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CFD라는 거는 근데 엄연히 존재하는 금융상품인 거잖아요. 금융상품이고요. 주로 이제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SG, 소시에테 제네랄이라고 하는 그 증권사를 이번에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SG 발인 거고, SG도 사실은 뭐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 억울할 거고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말하자면 이제 투자자한테 돈을 빌려준 개념이거든요. 근데 못 받습니다. 그 마이너스 20억씩 찍혀 있으면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장난 아니겠다. 그러면 본인들의 돈으로 어쨌든 투자를 한 건 본인이 SG니까 사실은 그들은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이런 걸 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사실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이 파생 상품이잖아요. 이게 네. 쉽게 말해서 직관적이고 1단계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주고받는 이런 거, 그러니까 증권이죠, 그게. 네네. 근데 그 증권 시장에서 금융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계속해서 막 무슨 선물 뭐 이런 걸 만들어내죠. 막 그런 파생 상품들이 나오고 이것도 제가 보기에 그런 파생 상품 중에 하나인데 네. 아니 이거를 왜 그렇게 레버리지를 쓰고 이렇게 악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냥 내버려뒀을까요? 근데 이게 참 저도 금융투자업을 하는 입장에서 네. 좀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네. 금융업자들은 이 탐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탐욕을 자꾸 불러일으켜가지고 그렇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돈을 더 거래를 벌고 하게끔 싶은 해야 거죠. 되니까. 근데 맞네. 예를 들면 증권사는 거래한 금액의 몇 프로를 받는데 졌다. 이거를 내가 세금 안 내게 해줄게, 레버리지 많이 쓰게 해줄게, 네 이름 숨기게 해줄게 하면 사람들이 거래를 더 많이 할 거잖아요. 활발하게. 뭐 내가 해주겠다는데 뭐. 그렇죠. 그렇죠. 이런 CFD뿐만 아니라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이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를 일으켰던 그것도 이제 파생상품에 그렇죠. 파생상품으로 가면서 그랬던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네. 제일 중요해요. 꼭 이 사기에 당했다 안 당했다가 아니라 야 이거 하면 이런 게 좋대. 제가 아까 그래서 CFD의 장점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 장점이 있으면 분명히 단점도 있겠지. 빛과 그림자가 네.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돈을 벌려고 하면 또 그 눈에 안 보이죠. 완전 가려져가지고 돈을 싸질머지고 가게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약간 이 사태를 보면서 소름 끼쳤던 게 지금 3년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이 나온 게 주식이 떨어져서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시시하면서 그러니까 내 신분증, 핸드폰, 계좌, 비밀번호도 몰라. 그런데 그냥 3년을 한 거야, 그냥.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되게 많은 분들이 포인트가 아니 돈 벌다고 좋을 때는 그러다가 지금 오니까 왜 이렇게 난리야가 되는 것 같고 지금 저희 그렇죠.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좀 전에 통정매매라는 게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부동산으로 치면 자전거래.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근데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네. 자전거래를 했을 때 그들만 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팀장님하고 그렇지. 저하고 둘이서 맞아. 짜고 고스톱을 계속 쳐. 그럼 둘 다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 근데 PD님이 앉아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앞에.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이유는 호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는 척하고 돈을 잃는 척 해놓고 크게 뒤통수를 때리기 위한 게 통정 매매고 자전 거래잖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까 1000명에 뭐 8천억의 조단위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아주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작은 코스닥 기업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했다는 거는 삼천리를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아마 이거는 역사에 남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저렇게 된 주가 조작이 맞다면 저는 몇 년 내에 아마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보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네. 그러니까 하한가 따라잡기 개미들이 들어간다. SG 8개 종목 3,000원 넘게 지금 돈이 또 들어갔어요. 그 이후에? 근데 솔직히요,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바닥에서 그냥 한 10년을 했고, 현재편도 한 20년을 이걸 했는데, 저는 물론 부동산 투자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기사를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왜 영화, 옛날 홍콩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조폭들끼리 하다가, 거기 삼 앞에 이런 애들끼리 막 세력 다툼 하다가 죽어. 그럼 하면서 딱 죽어. 죽으면 처음에는 안 돼 하다가 조금 있다가 그 죽은 동료의 손목에 차여져 있는 롤렉스 시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동료 걸? 동료 거를. 그러니까 나는 왜냐면 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어렵다.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면 지금 이거는 그 주가 조작이라는 어떤 범법 행위에 의해서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사상 초유의 주가 형성이 된 건데 그게 많이 빠졌다는 이유로 이게 기회라고 또 사람들은 그냥 피해자 이런 거 없잖아. 나는 그냥 돈 벌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동시에 부동산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전세 사기 있었잖아요. 전세 사기 나오면은 그게 경매 넘어간단 말이에요. 경매로 넘어갔다는 건 경매 물건으로 올라온다는 거죠. 네네. 그것만 노리는 사람이 또 그러면은 경매 투자자들은 그거를 헐값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실이긴 하지. 사실이지. 그러니까 되게 씁쓸하면서도 동시에 이게 아니면 이 사건은 어쨌든 수습이 안 될 테니까 경매는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거든요. 부동산 경매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드려야 될까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영화에 나오는 거랑 진짜 똑같더라고요. 옛날에 작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저것도 완전 똑같았고. 저건 600억밖에 안 된대요. 저거는 완전 지금으로 치면은 너무 새끼 작전이지. 새끼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이 돈이라는 여기서 또 류준열 배우가 돈에 이제 점점 환장하면서 바뀌어가는 본인 어떤 일반 신입사원의 역할을 이렇게 맡으셔가지고 열연을 하셨는데 그 대본 읽고 그러셨대요. 돈을 갖기 전과 후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사람을 참 우습고 나약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돈을 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소위 말해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의심해봐야 하는 경우를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방송이 좀 의미가 있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투자를 해나가면서 의심해봐야 되는 경우는 이럴 때가 있는 것 같다. 네. 이번 사건은 사실 정말 전무후무한 사건이라서 3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해왔다는 걸 듣고 너무 깜짝 놀랐었는데 소름 끼쳤어요, 저도. 근데 일반적인 작전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일반적인 작전의 행태를 말씀드리면 그 시가총액이 일단 되게 작은 것들로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력들이 그러겠네. 가격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예를 들면 시총이 200조잖아요. 네. 그거를 관리를 하려면 제 생각엔 한 수십조는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수십조를 모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작은 걸 가져옵니다. 한 뭐 500억, 300억 이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그 회사가 시가총액이 작으면서도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걸 택해요. 왜냐하면 하는 일이 건실하면요. 네. 원래 그 주식을 좋아하는 강성 주주들, 그 다음에 대주주들, 회사 직원들이 이미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식을 어떻게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주주가 사실은 되게 불안한 상황이죠.
내가 회사를 잘 만들어서 상장까지는 시켜놨는데 이거를 회사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부도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도 먹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먹튀를 하려면 내가 가진 거는 이 상장 주식밖에 없잖아요. 그럼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걔네들끼리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대주주한테 만나서 세력들이 우리가 이거 만들어 줄 테니까 너 지금 1000억짜리인데 100억 갖고 있는 거잖아. 한 200억에 엑시트하게 해줄게.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주가가 오르려면 어떻게 하면 오를까? 기관 투자자는 어차피 속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100억, 200억짜리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거 뭐 있냐? 그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AI를 한다. 뭐 로봇을 한다. 뭐 우주 진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규 사업을 한다고. 그거를 사실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공시도 하고 뭐 기자 간담회도 하고 그것도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와와와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때 세력들이 아까 얘기했던 통정 매매 같은 걸 조금 이용해가지고 주가가 우상향하게 만들어놔. 그러면 개미들이 이제 그 뒤에 가서 정말인가 보다 하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때 그 주식을 다 털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더 많이 하는 방법은 그때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같은 걸 발행을 해요. 그러면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발행했으니까 회사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돈 엄청 들어오지.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어쨌든 회사 안으로 들어왔는데 세력이 그걸 어떻게 가져가지? 대주주가 회사 법인 안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가져가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자회사를 만들어요. 근데 그 자회사에 대주주가 세력들이 직접 가진 법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출자를 하는 척을 해요. 돈을 때려 박아주는 거네요. 네, 때려 박아주고 그거는 비상장이잖아요. 거기서 빼는 겁니다. 상장회사에서 돈을 빼면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해요. 예를 들면 엔터를 우리가 뭐 한류를 하겠다 해서 K한류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유상증자 해서 받은 돈을 거기다가 쏜 다음에 그걸 가져가 버려요. 그런 식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뭐 다우데이터니 삼천리니 서울가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모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쌀 때가 있었잖아요.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계기가 돼서 부자가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까 이 댓글 남긴 분처럼 사기를 전혀 당하지 않고 내가 그 주식을 정말 투자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업에 투자할 때 당연히 그 가치를 알고 그거보다 싸게 사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잃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주가 조작에 당하는 계기는 아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시가총액 작은 거. 근데 보통 적자가 나. 그래서 대주주가 도망치고 싶어 해. 근데 신규 사업을 뭐 한다고 했다라면 탈피하네, 탈바꿈하네, 좋아 지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사기치려고 하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들어갔는데 정말로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자회사를 만들었네, 뭐 조인트 벤처를 해가지고 막 중국 가서 악수하는 사진 막 올라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파시면 돼요. 신규 사업은 건실한 회사는 그렇게 잘 알리지 않고요. 예를 들면 월부가 어떤 신규 아이템, 신규 채널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시작하기 전부터 야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안 하죠. 다 준비해서 빵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핵심이 내가 가치를 계산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는 그게 메시지 엄청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 게 대표님이 더퍼블릭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다면서요. 야, 이거 왜 이렇게 오르는지 좀 파갖고 와봐. 지금. 저도 사고 싶어서. 이게 뭐 합리적이면은 투자를 한번 해볼지 고려를 하게. 근데 직원들이 평소에 더퍼블릭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그 프로세스대로 하나씩 체크했는데 결국에 못 찾았다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원칙에 의거해서 봤는데 알 수가 없다, 결론은.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모르면 안 하면 된다. 맞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잃지 않는 투자는 나는 모르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맞아요. 저도 똑같은 말 엄청 많이 해요. 안 사면 안 잃는다. 근데 왜 사서 잃느냐?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망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못 벌어도 내가 위험한 짓을 안 하는 게 저는 투자자로 롱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자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지금 대표님하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앞으로 시간이 흘러서도 몇 년 뒤에도 여러분들이 이거 돈이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 때 그때 한 번만 딱 떠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이 일로 소가리를 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나쁜 일당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신뢰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